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건강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오늘도 도움되는 컨텐츠 만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봤을 때 미국 옵션 트레이더들이 연준이 2026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거죠. 벌써 2026년도 2월 중순으로 향해 가고 있고요.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7번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이 3.5에서 3.75잖아요. 다음 FOMC 회의가 2월은 없고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3월 19일 새벽에 또 한 번 있는데요. 그때 역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한 80% 정도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좀 동결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하는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이 말한 것처럼 급격한 금리 인하보다는 점진적인 완만한 금리 인하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베스맥이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오히려 중단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물가 안정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미국 경기 상황,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한자성어로 하면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부채 기반 메커니즘이지만 이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담보 기반 메커니즘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요. 그 UN에서 말하고 있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죠. 지속 가능한 목표 안에 가치의 인터넷, 이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다가와지면서 돈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시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큰 그림 바라볼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 충분히 느끼실 것 같아요. 아무리 미국에 지금 지표들이 좋게 나왔다고 한들 물가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선까지 올라와 있고 실물 경제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얘기하죠. 아니 미국 경제에 20%도 성장 가능한데 지금 연준 제롬 파월이 발목을 잡고 있어. 걔네가 만들었던 고금리 정책이 지금 굉장히 미국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제롬 파월은 트럼프한테 압박을 받으면서 기소 위협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또한 작년부터 진행됐던 관세 전쟁 역시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관세 자체가 또 어떻게 풀리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런 경쟁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관세로 돈 번 것들 모든 국민들한테 최소 2,000달러 정도씩은 지급하겠다. 작년 연말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봤을 때 입법 과정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중반보다는 올해 하반기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 초 정도에 있잖아요. 그 전에는 2,000달러씩 해가지고 좀 돈을 뿌리는 형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트럼프가 진행했던 OBBB 법안 잘 기억하시죠?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해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제 쿨타임이 지나서 점점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세 법안이었죠? 빅테크 회사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타라든지 알파벳, 아마존 등등 그런 빅테크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로서 이익은 증가했지만 감가상각이라든지 연구개발비 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납세액이 급감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에는 늘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이 혜택은 일시적일 수 있다. 이연 세금에 불과하다. 시간을 늦춘 세금 부담에 불과하고 무엇보다도 탈세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또한 부정적인 포인트로 짚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는
뒷단에서 지속적으로 중간 선거를 계속 좀 상기하고 생각하면서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가져가며 스텔스 양적완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차기 연준 의장이 QE까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바라봐야 된다. 힘을 좀 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2월 10일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연준에서, 이것도 이제 작년에 막 나왔던 얘기죠. 스키니 마스터 계좌를 도입하는 거, 이것 또한 2026년 연내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롬 파월이 하는 것보다는 차기 연준 의장, 지금은 지명자로서 케빈 워시가 유력하잖아요. 그분이 직접적으로 이 마스터 계좌를 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규제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굉장히 좀 뜨뜻미지근하고 좀 느린 국면에 있죠.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크립토 혁신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스키니 마스터 계좌에 대한 제안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 또 엘리노어 테럿 기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을 했었는데, 무엇보다 이 연준의 스키니 마스터 계좌가 승인된다라고 하면 이 축소 버전인 스키니 계좌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들도 연준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활로가 뚫린다라는 것이겠죠. 사실상 리플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통과가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연준의 스키니 마스터 계좌의 제안은 리플의 RLUSD와 XRP 통합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무엇보다 그들이 OCC를 통해 은행 인가 조건부 승인도 받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연준의 마스터 계좌 신청과 승인해주는 움직임. 바로 승인되기보다는 일단 아까 언급드렸던 스키니 계좌가 먼저 도입되지 않을까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롬 파월 의장 역시 작년부터 이미 디뱅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초크 포인트 2.0 시대가 아니라 제롬 파월 다음으로 오는 차기 의장을 통해서 스키니 계좌를 받아들이고 디뱅킹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서 규제 기관들과의 공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리플의 행보를 봤을 때 결국 연준의 마스터 계좌 접근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 XRP를 활용한 결제 인프라를 새롭게 만들면서 국경 간 결제에 대한 판도를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리플은 2012년도부터 완전한 비전을 시작했죠. 벌써 약 15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 원장 같은 경우 탈중앙화된 레이어 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금융 레이어로서 지속적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거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한 리플사 역시 꾸준히 투자를 받아오면서 500억 달러 기업 가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비상장 대기업 탑 10 안에 들어오고 있다. 유니콘 기업들의 판도를 뒤흔들다라고 하면서 리플사가 여기 화살표 보이는 것처럼 500억 달러 정도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시타델 증권을 통해서 5억 달러 정도, 원화 기준으로 하면 대략 7천억 원 정도였죠. 이미 또 투자를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리플의 모니카 롱 사장이 저희는 아직 IPO 올해 계획은 없어요. 그만큼 자금력이 풍부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에는 샘 울트만의 오픈 AI를 필두로 한 바이트댄스, 스페이스X, 엔트로픽, XAI 이들은 좀 통합도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굉장히 막강한 정말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IPO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 이 또한 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가 있겠죠.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폴 애킨스가 나와가지고 이 토크나이제이션이 되는 것은 금융시장의 혁신 잠재력을 보여준다.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계속 암호화폐 시장 가격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 보더라도 말만 하면 뭐 할 건데,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 언제 통과시킬 건데,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은 도대체 왜 자꾸 지연되는데,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왜 발표가 되지 않는데, 또 IPO 되면 어쩔 건데, 리플이 IPO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시장만 좋지 지금처럼 코인 시장만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좀 기운도 빠지시고 걱정도 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이 크립토 산업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시대로, 그리고 화폐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시대에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시간을 5년, 10년 바라보면서 투자 이어가는 게 저희 채널의 방향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내 코인 지갑 밖으로 안 보낸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레저 지갑이 나오고 있네요. OKX 덱스와 연동을 시켰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 개인 키 자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내가 레저 상에서 수합 거래가 가능하다. 덱스를 통해서 내가 바꾸고 싶은 코인을 개인 지갑 안에서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레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콜드월렛 기준으로 세계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디센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가 됐든 간에 최근에 빗썸 사태도 있었고 작년 연말에 업비트 해킹 사태도 있었잖아요. 레저가 됐든 디센트가 됐던 개인 지갑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는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분산화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같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고정 댓글에 지금 레저 지갑이랑 디센트 지갑 할인받아서 살 수 있는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디지털 금이라더니 비트코인이 알고 보니까 미국 기술주와 한몸처럼 움직이더라 라고 해가지고 블룸버그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레이스케일 보고서를 필두로 굉장히 높은 상강 개수가 있다라는 게 나와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미국의 고성장 소프트웨어 주식과 굉장히 높은 커플링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사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치부되기에는 시가총액이 매우 낮죠. 역시나 주식시장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고위험군으로 변동성이 매우 크다 보니까 위험자산군으로 치부가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 결국에 실물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한 개 정도는 우리가 해지 수단으로라도 좀 모아가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바닥통과 신호인가 라고 하면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한 달 만에 연속 순유입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뭐 순유입과 순유출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너무 여기에 혈안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최근에는 시장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계속 빨간색 순유출이 나왔었죠. 무엇보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블랙록 역시 뭐 2천만 달러, 1억 7천만 달러, 3억 7천만 달러 엄청난 순유출을 자아내면서 굉장히 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붕괴하면서 굉장히 바닥 국면을 좀 다지고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뭐 물론 추가적인 하락 또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굳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봤을 때 매우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내가 조금씩 DCA를 통해서 혹은 업비트에 나오는 코인 모으기를 통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것을 세팅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가 7조를 까먹어도 무한 매수한다. 뭐 셀러의 비트코인 고집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마 많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또한 뭐 스트래티지든 비트마인이든 에버노스든 미실현 손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줍줍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가격에 일일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내재 가치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점진적으로 현물을 매수하는 것, 레버리지 포지션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투자법이지 않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것처럼 CBDC의 세상은 결국 등장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를 먼저 준비하면서 나만의 포지션과 지분을 확보해 두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 정부에 대한 통제성이 더 강화될 것이고요. 중앙은행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하다라는 BIS와 IMF의 논문과 워킹 페이퍼를 보게 된다면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올 것이며 우리는 그 시대를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플 원장은 점점 기관금융 OS 운영체제로 진화하고 있고요. 이미 로드맵만 미루어 보더라도 새로운 금융 레이어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지속적으로 MPT라든지 대출 프로토콜이라든지 허용된 덱스, PDEX가 들어오고 프라이버시의 탑재와 클로우백 기능까지 미루어 본다면
정말 기관을 타겟팅한 규제 친화적인 레이어 1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이런 가치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